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좀 넘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된 이유는 최근에서야 제 결혼 생활이 모두 다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땐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남자였어요. 평생 꿈에 그리던 여자와 결혼했거든요. 저는 언제나 현명하고 단아한 여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쉽게 말해 현모양처 같은 여자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지만 어딘가에는 제 이상형인 여자가 있을 거라 기대하며 30대 후반까지도 결혼을 못했습니다. 만나는 여자마다 제 성에 차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운명처럼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외국으로 출장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제 아내는 승무원이었습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출장이 많아 해외 출국이 잦았어요. 그날은 마일리지가 꽤 많아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아내는 비즈니스석 전담 승무원이었어요. 아마 그날도 평소처럼 제가 비즈니스석이 아닌 일반 좌석을 탔다면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승무원들이 대부분 친절하고 아름답지만 제 아내는 유독 눈에 띌 정도로 예쁘고 단아했습니다. 제게도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었어요. 저는 아내에게서 다른 여자들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이 여자다 싶었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처음 보는 여자에게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내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아내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저는 마음을 졸였습니다. 명함을 건넨 지 한 달이 다 되어갈 때까지 연락이 없길래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 하고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딱 지나자 연락이 왔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였었는데 연락이 오니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저는 바로 아내를 만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저는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랑 살아야 평생 행복해. 나 봐라. 내가 네 엄마를 더 좋아하니까 우리 가정이 화목하잖아. 아버지는 항상 당신이 어머니를 더 좋아해서 져주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이 유지되는 거라고요. 어릴 때는 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더군요. 남자가 제멋대로 하고 큰 소리를 내면 자연스레 가정이 삭막하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좋아할 리 없으니까요. 저는 아버지를 많이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성인이긴 했지만 고작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갑작스레 떠난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주변에서 팔불출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머니에게 잘했거든요. 제 또래의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는 대부분이 권위적이시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분들이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매번 져주시는 것뿐이 아니라 항상 어머니를 마님처럼 떠받들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한 번도 집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가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머니가 잔소리하시고 화를 내시면 아버지가 깨갱 하셨었거든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잘못했다고 너스레를 떨며 저를 보며 윙크를 날리셨어요. 저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항상 져주는 건 물론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아끼지 않고 뭐든 다 주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쏙 빼닮았거든요. 제 모든 걸 바칠 수 있을 만한 여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바로 그런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제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했던 게 아내가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만날 때마다 보면 아내의 핸드폰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매일 문자며 연락이 남자들에게 쉬지 않고 왔어요.
주변의 제 친구들은 여자친구나 아내가 주변에 남자가 많으면 불안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어렵게 만난 제 이상형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한 여자인데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내를 제 여자친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매니저가 되기로 자처했습니다. 아내 비행 시간표에 맞춰 매일 공항에 데려다주고 비행이 끝나고 돌아오면 집까지 데려다줬어요. 혹시나 아내가 배가 고프지 않을까 싶어 데리러 가면서도 커피부터 도시락까지 만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쩔 땐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약속 장소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다른 남자를 만날 틈을 아예 주지 않고 싶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열성이었습니다. 결국은 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아내는 저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사귀기 시작하고는 아내에게 더 충실했습니다. 저는 아예 제 생활 없이 아내만을 위해 살았어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고 딱 1년이 되던 날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내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제가 정말 결혼에 골인하게 되자 인간 승리라고 했어요. 제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한 여자였기 때문에 결혼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은 연애와 달랐습니다. 결혼은 현실이었어요. 결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혼은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서로 다르게 살아온 양쪽 집안이 가족이 되는 일은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사소하게 먹는 거, 자는 거, 생활 습관까지 맞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웬만한 거는 제가 다 맞췄어요. 그런데 저조차도 맞춰주기 쉽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었는데 경제관념이라는 게 맞춰나가기가 쉽지 않더군요. 결혼 초반에 제가 당황한 일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제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부부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도 낳아 키우려면 서로 수입을 공유하고 생활비며 저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내의 말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으면서 제가 버는 돈과 저희 어머니의 재산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저희 부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말에 아내는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퉁명스럽게 앞으로 부부의 생활비는 모두 다 저더러 부담하라더군요. 승무원은 기본 월급이 얼마 안 되고 수당이 많아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월급이 좀 차이가 나. 내가 버는 돈은 내가 알아서 저축할 테니까 우선 자기 월급으로 생활하자. 월급이 많든 적든 같이 모으고 같이 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아이라도 생기면 목돈이 있어야 할 텐데. 제가 나이가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혼자 낳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은근슬쩍 티를 내면 아내는 언제나 말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내가 예민해져서는 제게 짜증을 냈어요. 자기,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자꾸 아이 타령이야? 난 아이나 키우려고 매일 힘들게 비행기 타는 거 아니야. 난 내가 번 돈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쓰고 싶어. 저는 아내 말이 은근 서운했지만 애써 좋게 넘어갔습니다. 아내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니까요. 아내 말대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승무원 일을 하고 있는지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썼어요. 가방이나 옷, 구두 등등 명품 같은 거에만 쓰는 돈이면 제가 말도 안 해요. 몇백만 원짜리 명품 사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피부과와 마사지숍에 1년에 몇 천씩 썼어요. 연예인도 아닌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연예인들이 다닌다는 강남의 메이크업숍에 가서 머리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그 돈도 한 달에 몇백씩 나갔어요.
제 눈에는 사치를 부리는 거로밖에는 안 보였는데 아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원래 씀씀이가 크대요. 저와 연애할 때도 그렇게 썼답니다. 자신이 그 정도 돈을 쓰고 관리를 하니까 제가 좋아했던 거 아니냐고까지 따지는데 정말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자기는 화장 안 하고 잠옷만 입어도 예뻐. 지금 당장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 대출도 있고 앞으로 이사도 해야 하니까 전보다 조금만 지출 좀 줄이자는 거야. 아, 또 그놈의 대출 소리. 자기는 능력도 안 되면서 도대체 왜 무리해서 대출을 받는 거야? 자기 이름으로 대출 받았으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지. 왜 매일 나한테 돈 타령을 하는데? 아내는 제가 무리해서 집을 구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집이 있었어요. 서울의 2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시세로 8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파트가 오래되고 낡았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로 인테리어를 싹 해주겠다고도 했는데 탐탁치 않아 했어요. 저와 어머니가 있는 앞에서 같은 승무원 친구들과 대놓고 비교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10억 넘는 브랜드 아파트 아니면 신도시 40, 50평대 아파트에 산다고요.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아내와 결혼하고 싶었는지요. 저도 무리라는 걸 알지만 어머니께서 해주신 20평대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그 돈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신도시 40평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대출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갔지만 아내는 일절 생활비를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허리띠를 졸라맬래야 맬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글쎄 아내가 제게 돈을 좀 달라고 하더군요. 카드값이 빵꾸 날 지경이라고요. 저는 순간 뒤통수를 세게 두드려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생활비 한 푼 안 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알아서 한다더니만 카드값을 내놓으라니요. 아무리 제가 아내에게는 호구난 편이라도 더는 참아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게 돈 좀 작작 쓰라고 했잖아. 도대체 또 뭘 얼마나 긁었길래 카드값이 빵꾸가 나? 내가 뭐 일부러 그랬어? 친구들이 다니는 스파가 있는데 같은 건물에 골프 회원권까지 끊으면 10%나 할인해 준다잖아. 애들도 다 한다는데 나만 안 하기 쪽팔리니까 그냥 나도 해버렸지. 아내의 문제점을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제 보니 주변을 너무 의식하는 편이라 자기 주제에 맞지도 않는 걸 따라하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타입이었죠. 자기, 그걸 말이라고 해? 마사지에 피부과 다니는 것도 우리 형편에 무리하는 건데 거기다가 스파에 골프라니. 아무리 본인한테 투자하고 취미생활하는 게 좋다고 해도 분수에 맞게 해야지. 자기 지금 뭐라고 했어? 분수에 맞게 하라고? 내 분수가 뭐가 어때서? 이게 다 당신처럼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내가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거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변호사를 만나는 건데. 아내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서 싸우더라도 할 말, 안 할 말 구분은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아내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처음이 어렵지 두세 번부터는 쉽잖아요. 한 번 저를 무시하고 툴툴거리기 시작하더니만 그때부터는 툭 하면 저를 친구 남편들과 비교하고 다른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가지고 말이 나올 때마다 저와 결혼한 걸 후회한다고 했어요. 저도 더는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 좋아서 참은 게 아니에요. 저도 이대로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어요. 이대로 있다간 정말 집안이 거덜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와인을 사왔어요. 오랜만에 연애할 때 분위기도 내보고 아내와 앞으로의 계획은 상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큰 마음을 먹고 아내에게 제안했어요. 제가 아내의 카드 할부 값을 다 갚아줄 테니 다음 달부터는 함께 돈 관리하자고 했습니다. 남들처럼 사는 것도 좋지만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고요.
제 말에 아내는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더니 이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내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횃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저는 아내에게 앞으로 낼 카드값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아예 한 번에 다 갚아버리려고요. 아내는 아예 카드 내역을 다 보여주더군요. 저는 직접 보고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금액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어요.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비 형태였습니다. 아내는 신용카드가 3장 있었어요. 아내는 전형적인 카드 돌려막기로 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갚아야 할 할부값이 몇 천만 원대였어요. 거기다가 더 어이없는 건 지금까지 제게 말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피부과가 1년에 1,000이라더니 2,000이 넘었고 스파며 골프 회원권도 제게 이야기한 것보다 다 2배씩 많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다 도대체 뭐냐고요?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보다 왜 다 2배씩 비싸냐고요? 내가 말한 금액 다 맞아. 단지 2명씩 계산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다 2배인 거지.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한 명이 다녀도 비싼 금액을 2명이 끊었다니요. 제가 의아해하자 아내가 곧바로 사실을 시인하더군요. 아내 말고 다른 한 명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아내는 제게 이야기한 적 없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장모님과 했던 거예요. 같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금액을 다 아내가 계산하다니요. 마사지와 피부과의 골프, 스파까지 모두 다 말입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결혼한 딸이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니는데 엄마가 말리지는 못할 망정 함께 딸 돈을 펑펑 쓰고 다니다니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내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혹해서 제 마음대로 아내를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말이죠. 누구를 탓하겠어요. 이게 다 아둔하고 멍청했던 제 탓인데요. 저는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장모님과 함께 다니던 곳을 모두 다 끊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미쳤어? 이미 돈 다 낸 건데 아깝게 지금 어떻게 그만둬? 그리고 엄마한테는 또 뭐라고 해? 사위가 돈 아깝다고 다 그만두라고 했다 그래? 장모님께 똑똑히 다 얘기해. 당신 결혼한 유부녀고 우리 부부야. 뭐든지 상의해서 함께 결정하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굴면 난 감당 못해. 그거 무슨 뜻이야? 나랑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와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버릇을 고치려면 저도 더 단호하고 독하게 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안 맞고 아니다 싶으면 애 생기기 전에 헤어지는 게 낫지. 그날 밤 아내는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쓰였지만 애써 모르는 척 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만 경제관념에 있어서는 아내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말했길래 장모님께 연락이 왔어요. 장모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제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처가로 오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저도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생각을 장모님께도 말씀드려야겠다 싶었거든요. 저는 그날 퇴근하고 바로 처가로 갔어요. 장모님은 혼자 사십니다. 아내가 고등학교 때 장인어른과 이혼하셨어요. 장인어른은 재혼하셨습니다. 그래도 저와 아내의 결혼식 때는 와주셨어요.
그러고 보니 결혼식 날 장인어른께서 제게 하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그제야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더군요. 나는 주제가 안 돼서 내 아내도 딸도 감당 못했지만 자네는 나보다 그릇이 큰 사람이길 바라겠네. 당시에는 장인 장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이 저에게 신경이 쓰여 의례적으로 그냥 하시는 이야기겠거니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무슨 이야기인지 단번에 알겠더군요. 장인어른도 딸과 아내를 감당하기 힘드셨던 거죠. 처가에서 만난 장모님은 역시나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아내보다 더 고단수였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랍스터, 스테이크, 홍어 등등 한눈에 보아도 값비싼 재료로 만든 음식이 한 상 가득이었어요. 저는 장모님께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께서 하시는 말이 제 말문을 막히게 했습니다. 어때, 김서방? 상이 이 정도는 돼야 돈 쓴 티가 나지. 내가 어릴 때부터 워낙 부잣집 막내딸로 커서 싸고 구질구질한 건 써본 적도 해본 적도 없어. 제가 한 일이 마음에 안 드시니 돌려서 말하시는 거였죠. 당신 딸 돈으로 쓰는 건데 제가 웬 참견이냐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장모님이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저도 아는데요. 저희 부부 형편이 아직 그 정도는 안 돼요. 장모님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어머, 김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남자가 손도 잡고 되게 좀스럽다. 아니면 이제 결혼했다고 잡은 물고기한테는 밥도 안 준다는 건가? 장모님은 저를 쪼잔한 놈으로 몰아가셨어요. 저는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아내가 그럴 만도 하다 싶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여자가 가꾸지도 않고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녀봐. 그게 다 김서방 욕먹이는 짓이라니까. 아내가 열심히 관리해서 안 늙고 예쁘면 제일 좋은 게 누군가? 김서방이잖아. 마음 같아서는 장모님도 제 위신을 위해 그렇게 비싼 관리를 받고 다니시는 거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배운 바로는 어른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저희 상황을 한 번 더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가꾸고 챙기는 게 중요해도 살림이 거덜날 정도로 카드를 긁고 다니는 건 남편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요. 저도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께서 기분 나빠하셔도 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제 생각이 맞는다고 판단했거든요. 저는 약속대로 아내의 카드값을 다 갚아줬어요. 그래도 제가 카드값도 내주고 화낸 보람이 있는지 아내도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제가 보는 앞에서 카드도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잘랐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내라는 여자는 살면 살수록 양파 같았습니다. 까면 깔수록 단점만 수두룩했어요. 아내는 결혼 전에 저에게 분명 이야기한 것이 있었어요. 자기는 술을 워낙 못 마신답니다. 기껏 마셔봐야 와인 한 잔이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와 누나가 술에 예민해요. 기독교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술을 워낙 좋아해서 술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더군다나 저희 누나가 몇 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누나가 이혼한 이유도 술 때문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술만 마시면 누나에게 손찌검을 했거든요. 누나는 그때 일로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저희 집안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술에 예민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아내에게 제가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 아내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술을 좋아했어요. 거기다가 술뿐만이 아니라 파티도 즐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파티라는 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아내는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직장 동료 중에 외국인이 많습니다. 아내는 외국인 직원들과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파티에 갈 일이 많았습니다. 저도 아내의 직장 동료들과의 일이니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먹고 하는 행동들은 도무지 이해해 줄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술만 마시면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만취될 때까지 마셔야 성이 차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아내가 술에 취해 직장 동료인 남자의 등에 엎혀서 들어왔을 때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전혀 본 적이 없는 모습이니까요. 저는 아내가 걱정돼서 아내를 업고 온 남자 직원에게 술도 못 마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먹였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 직원이 무슨 웃긴 이야기라도 들은 것처럼 배를 잡고 웃더군요. 와, 형님도 진아 여우짓에 깜빡 속아 넘어가셨나 봐요. 진아, 얘 완전 술꾼이에요. 오늘도 자기 혼자 소주 4-5병은 달렸을걸요? 제가 결혼 전에도 얘 집에 데려다 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자 직원은 술에 취해서 제게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하더군요. 저더러 연애할 때 아내가 혹시 유럽에 비행 간다고 한 적 있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주 있었다고 했죠. 그러자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항공사는 아직 유럽 쪽은 취항 안 했어요. 진아가 파티 가거나 술 마실 때마다 남자친구한테 유럽 쪽으로 비행 간다고 뻥치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남자 직원이 제게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터넷에 아내가 근무하는 항공사를 검색해 봤더니 정말 아직 유럽은 취항을 안 했더군요. 순간 저는 누가 제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내려친 것만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연애할 때 제게 항상 비행이 있어서 며칠 미국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파티에 가고 술을 마신 거였어요. 그날 술에 만취해 침대에 대자로 뻗어있는 아내를 보는데 저는 정말 제가 알던 여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일어나자마자 저는 아내를 쏘아붙였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비행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매일 파티에 가서 술 마시러 다닌 게 맞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혹시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적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는 흥분해서 길길이 날뛰는데 정작 아내는 너무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뭘 잘못했다고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냐고 적반하장으로 굴더군요. 저는 밤새 참느라 제 속이 얼마나 바짝바짝 탔는지 몰라요. 아내가 지금까지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니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혼자 별의별 상상을 다 했어요. 제가 아내에 대해 모르는 게 더 있을 것만 같아 무서웠거든요. 자기가 술 마시는 거 싫어한다며. 거기다 대고 내가 술 잘 마신다고 어떻게 말해. 난 자기랑 싸우기 싫으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야. 아내는 저를 위해서 말하지 않은 것뿐이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랍니다. 자기 다니는 항공사는 유럽은 아직 출항도 안 했다며. 근데 나한텐 유럽 비행 간다고 말했었잖아. 그게 한두 번이었는 줄 알아? 유럽 몇 개국이나 경유해서 간다고 며칠씩 연락 안 된 적도 있었어. 저는 순간 서름이 폭발했습니다. 아내가 며칠씩 비행 다녀오면 몸이 축나서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돌아오는 날이면 제가 공항까지 태우러 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유니폼까지 입고 공항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 거짓이었다고 생각하자 도저히 소름이 돋아서 저는 아내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계속 억울해하기만 했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투였어요. 심지어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정말 못 들어주겠더군요. 자기 소심한 줄은 알았는데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 되게 피곤하게 한다. 누가 보면 내가 자기 속이고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겠어. 자기가 자꾸 이러니까 내가 술 먹는다고 말도 못하고 몰래 먹는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내 말대로 제가 속이 좁고 소심한 걸까요? 도무지 아내와는 말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내에 대해 반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헤어지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누나를 생각하면 제 마음대로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싫으면 못 사는 거지
왜 어머니와 누나 걱정을 하냐고요? 제 입장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누나도 이혼했잖아요. 벌써 몇 년 되기야 했지만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누나는 어릴 때부터 참 착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누나에게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지만 누나는 대학생이었어요. 누나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일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누나는 자기 학비를 본인이 벌어서 썼어요. 심지어 제게 용돈까지 주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누나도 나이가 어렸는데 어쩜 그렇게 의젓했는지 몰라요. 사실 누나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저는 누나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나는 언제나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하면 당연히 잘 살 줄 알았어요.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누나가 망나니 같은 매형을 만나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누나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매형이란 인간이 참 간사했거든요. 술 먹고 누나에게는 그런 개 같은 짓을 하면서도 저희 어머니 앞에선 멀쩡한 척 했어요. 그 모습만 보고 저와 어머니는 매형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누나도 눈 감아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누나가 유산을 하게 됐어요. 매형이 술 먹고 또 개 같은 짓을 하는 바람에요. 그 이후 누나는 이혼했습니다. 나중에 매형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서 저와 어머니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으며 더 돈독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누나에게 같은 아픔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누구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혼하고도 누나는 참 성실하게 살아요. 자기 일 하면서 어머니도 살뜰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때 누나가 병간호를 다 했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미안해서 이번 생일엔 꼭 큰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아내와 누나 생일이 비슷해서 저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함께 가고 싶었지만 아내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누나만이라도 해외여행을 한번 보내주자고요.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내가 항공사를 다니기 때문에 비행기표도 굉장히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었거든요. 아내는 제 앞에서 툴툴거렸어요. 누가 누나 생일 선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냐고요. 저는 이미 아내에게 정이란 정이 떨어져서인지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옷장에 가득 찬 명품백 중에 하나도 안 되는 돈인데 내가 우리 누나한테 그 정도도 못 써?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치사한 일인지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아내 말에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 않아 제 할 말만 했습니다. 엄마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신데 내가 어떻게 놀러를 가? 너희나 갔다 와. 최근에 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누나가 이래저래 신경 쓰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누나를 안심시켰어요. 저와 아내가 어머니를 잘 돌보고 있을 테니 편하게 여행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눈치 없이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누나 앞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습니다. 형님은 남편 복은 없는데 동생 복은 있나 봐요. 남편한테 매일 두드려 맞더니 동생 덕분에 비행기도 타고 좋으시겠어요.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진아,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어떻게 우리 누나한테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 어머니와 누나가 말리는데도 저는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고요. 저도 제가 너무 흥분했다는 건 알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아내 얼굴은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정도로 오랫동안 입을 꾹 닫고 있었던 게 처음이라 아내도 신경이 쓰이긴 쓰였나 봐요. 웬일로 본인이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도 하고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더군요. 저는 웬일인가 싶었어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그렇게 병원 다녀도 한 번 관심도 없더니만 이번 일은 본인이 잘못한 거를 알기는 아나 보더군요.
때마침 아내 생일이 됐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내와 냉전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내 생일인데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같이 있어봐야 또 싸울 것 같았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어머니가 현저히 말수가 줄어드셨어요. 제가 가도 말을 거의 하질 않으세요. 며칠 전에도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연신 콜록거리시던 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한 거였어요. 몇 시간 전에 어머니가 기침을 좀 하시더니 몸이 너무 힘들다면서 자야겠다고 방에 들어가셨대요. 시간이 꽤 됐는데도 어머니가 좀처럼 일어나질 않으시길래 누나가 방에 들어가 봤더니 어머니 입가에 피가 묻어 있고 얼굴이 창백했답니다. 누나는 너무 놀라서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는데 깨어나질 않으신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어머니가 제 곁을 떠나버리시는 건가 싶어서요. 누나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저는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내는 제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았어요. 저는 아무리 다퉜어도 우리가 부부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면 바로 달려올 줄 알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아내는 이미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씨, 암튼 그 놓친 내랑은 안 맞는다니까? 하필 죽어도 이런 날 죽고 난리야. 짜증나게.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고요. 그러자 아내는 욕설이 섞인 소리를 중얼거리더니 제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재수없게 며느리 생일날 주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냐? 난 파티 끝나고 술 깨면 장례식장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내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내내 불안했던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믿고 있었던 여자는 제가 생각했던 여자가 아니었어요. 순간순간 너무 밉고 헤어지고 싶어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 아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았는데 그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힘든 마음을 애써 부여잡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주무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최근에 큰 수술을 받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실 수가 있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와 누나는 아무래도 이상해 병원 측에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 알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생전에 감기 증상이나 천식 증상이 있으셨나요? 고인이 되신 어머니 사망 진찰을 해봤는데 현재 뇌혈관 파열이 의심됩니다. 안 그래도 혈관이 많이 약해지신 상태였는데 기침 같은 외부 자극으로 인한 파열로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쇠약한 분들에게는 감기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듣기만 했지 정말 돌아가시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슬픔도 잠시 저와 누나는 장례를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누나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약 받으러 다녀온 거 아니냐고요. 며칠 전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서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일이 좀 늦게 끝나 아내가 대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일이 끝나자마자 아내와 어머니를 데리러 병원에 갔고요. 그럼 병원에서 타온 엄마 약 설마 네가 다 쓰레기통에 버린 거야? 저는 누나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약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온 건데 약을 버릴 리가 없으니까요. 엄마가 자꾸 기침하시길래 약 찾으려고 여기저기 뒤졌는데 집에 감기약이 없는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댁 근처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제가 아내와 어머니를 먼저 집 앞에 내려주고 저는 주차 자리를 찾느라 헤매고 다녔습니다. 제가 주차 자리를 찾지 못해서 아내만 어머니 댁에 들렀다가 바로 나왔어요. 아내 말이 어머니도 피곤하시다고 바로 주무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병원에서 받아온 약 식탁 위에 올려뒀냐고 눈에 보여야 드신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제게 또 한 소리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아들 데리고 병원 다니는 게 좋아서 자꾸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 거야. 약 다 떨어졌다더니만 집에 갔더니 약이 한 보따리가 있더라. 아내는 어머니께서 자식들에게 관심받고 싶어서 일부러 아픈 척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프다고 해야 자식들이 찾아와서 병원이라도 모시고 가니까요. 그때도 아내가 말을 심하게 하는 것 같아 오는 길에 티격태격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아내가 어머니의 약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저는 아내가 장례식장에 나타나기만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생일이고 술을 먹었어도 그렇지 아내는 저녁이 될 때까지 코빼기도 보이질 않았어요. 벌써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말이죠. 누나는 옆에서 혀를 찼습니다.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잘하는 짓이라고요. 저는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날 밤 찾아온 조문객 중 한 분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어머니와 아주 오래된 막연한 사이로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제 아내라는 여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년이었습니다. 나쁜 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람 탈을 쓴 악마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알고 보니 아내가 저와 누나 모르게 아주 음흉한 짓을 하고 있었더군요. 하필이면 아내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간 날 의사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나 보더군요. 어머니에게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해보라고요. 의사 말이 심장질환 수술을 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치매에다가 감기 증상까지 있으니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했대요. 치매 증상이 노환에 의한 거라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요. 그 중요한 사실을 아내는 제게 숨긴 거였어요. 아내의 만행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안 그래도 이상했던 게 최근에 아내가 어울리지 않게 어머니를 신경 쓰는 척했어요. 어머니 옷을 사준다고 하지를 않나 어머니 드시라고 웬일로 반찬을 다 만들더라고요. 이제 보니 그게 다 작전이었어요. 부동산 아줌마 말이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부동산에 온 적이 있답니다. 아줌마가 보기엔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대요. 어머니가 아줌마를 보고도 못 알아보셔서 아무래도 치매가 오셨나 싶긴 했답니다. 그래서 아내도 아줌마가 어머니의 지인인 줄은 몰랐나 봐요. 며느리라는데 별의별 걸 꼬치꼬치 물어보더라고. 너희 어머니 앞으로 건물 2개 있잖아. 그게 요즘 시세가 얼마인지 묻더니만 내놓으면 언제쯤 팔릴지 물어보더라니까. 그래서 이 며느리 좀 쎄하다 싶었지. 저는 그제야 정신없이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어머니를 속여 건물들을 다 팔아버릴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아내에게 깜빡 속았어요. 사실 최근에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챙기길래 아내도 달라진 줄 알았어요. 저는 아주 조금 기대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내가 저를 아주 띄엄띄엄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호구처럼 당해줬더니만 이번에도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그날 새벽이었어요. 아내가 비몽사몽해서는 장례식장에 나타났더군요. 그것도 그나마 장모님 손에 붙들린 채 말이죠. 누나는 아내를 보자마자 한 소리 하려고 달려들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이건 한 소리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요. 아이고 김서방,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아.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건 조상이 대대로 덕을 쌓아야 할 수 있는 거라는데 안 사돈이 아주 복이 많으시네. 예전 같으면 장모님의 푼수 같은 말도 거슬려서 바로 맞받아쳤을 텐데 그날은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다 튀어나오더군요.
장모님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자기 딸이 부끄러운지 연신 등을 내리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웬 남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제 아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진아 씨 되십니까? 물어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건장하게 생긴 남자가 아내 이름을 부르며 물을 게 있다고 목소리를 깔자 아내는 토끼 눈이 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이 드시던 약을 의도적으로 폐기하고 치매 진단 사실도 자녀분들에게 숨겼다는데 맞나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요? 아내는 술이 이제야 깨는지 아주 딱 잡아떼더군요. 이진아 씨가 멋대로 폐기한 약이랑 의사가 이진아 씨에게 치매 검사를 권유했다는 진술도 다 있어요. 거기다가 고인의 부동산 매물 시세까지 알아보고 다녔다면서요? 혹시 계획적으로 약을 폐기한 건가요?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내가 남자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니 손을 싹싹 빌었어요. 형사님 아니에요. 약은 폐기한 게 아니라 어머니 댁에 갔더니 약이 너무 많아서 그냥 다 버린 거예요. 그 약이 그렇게 중요한 약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치매는 이 약에 하려고 했어요. 제가 돈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잠깐, 아주 잠깐 욕심낸 것뿐이지 아직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내는 그냥 멍청했습니다. 제가 아주 잠깐 사이 만들어 놓은 판에 아주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그랬군요. 아주 잠깐이지만 나쁜 생각을 하긴 했네요. 정말 생각만 한 거예요. 뭘 하기도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거라니까요. 저는 볼 것도 없었어요. 아내가 직접 자기 입으로 다 실토했으니까요. 저는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기가 훌륭하시네요. 배우 하셔도 되겠어요. 오늘 일당은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요? 장례식장에 찾아온 남자는 제가 심부름업체에 부탁해서 오게 된 사람입니다. 제가 준비한 대사 몇 마디만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아내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야 당신? 나 속인 거야? 속이긴 뭘 속여? 저 사람이 경찰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당신이 괜히 찔러서 멍청하게 다 떠든 거잖아. 그리고 우릴 속인 건 당신이지. 왜 마음대로 약을 버리고 병원에서 의사가 한 이야기를 숨겼어? 치매 걸린 시어머니 재산 다 빼돌리려고 그랬어? 저는 끝까지 아내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래, 내가 다 빼돌리려고 그랬다? 근데 재수없게 이미 죽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이제 와서 네가 뭘 어쩔 건데. 어쩌긴 뭘 어째. 너랑 헤어져야지. 좋아, 헤어져. 내가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 뭐 겁날 줄 알아? 제가 준비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래 한번 결정하면 뭐든지 단숨에 정리하는 편이거든요. 좋아. 결혼하고 처음으로 마음이 맞네. 그럼 지금 당장 내가 준 거 다 토해내고 여기서 나가. 네가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잠깐이라도 있는 거 싫으니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토해내라 말아야. 이혼하면 재산 다 반반인 건 몰라? 네가 가진 거 다 반반씩 나랑 나눠야 돼. 웃기고 있네. 누가 너랑 합의 이혼하겠대? 나 소송할 거야. 그리고 내 말 잘 들어. 장모님도 지금 당장 제 집에서 나가세요. 그 집 팔 거니까. 그 순간 장모님이 제 팔을 붙잡으셨어요. 아내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은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서방, 왜 이래? 내가 자네 이러라고 내 집 넘겨준 거 아니잖아. 장모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넘겨주다니요. 제가 장모님 빚 다 갚아드리고 담보로 받은 거잖아요. 비밀은 아내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아내에게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장모님께서 저를 찾아와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장모님이 대형 사고를 치셨거든요. 당시에 장모님께서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사기꾼이었어요. 사업을 한다고 허세를 잔뜩 부리면서 어머니를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로 앉혔는데 알고 보니 페이퍼 컴퍼니, 즉 사기였습니다.
남자는 장모님의 이름을 빌려 여기저기 투자를 받아놓고 잠적해버렸어요. 일이 그렇게 커질 때까지 장모님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마저 저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은 집이라도 지키겠다고 제게 집을 상속하셨어요. 당시에 모든 일이 정신없이 돌아갔어요. 장모님을 고소한 사람들까지 있어서 수습하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 장모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눈물 콧물을 다 흘리시며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아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남자에게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아내에게는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이 제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집이 벌써 원래 가격보다 1억이 올랐습니다. 엄마 미쳤어. 그렇다고 사위한테 집을 주는 장모가 어딨어?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지금 이혼당하게 생긴 건 너거든. 그러니까 빨리 김서방한테 무릎 꿇고 빌어. 이제 나 어떡해. 이게 다 내가 엄마 팔자 닮아서 이렇잖아. 엄마도 아빠한테 소방 맞아서 쫓겨나더니만. 이제 어떡해. 자기야, 제발 나 진짜 잘못한 거 없어. 알잖아. 약은 진짜 실수로 버린 거라니까. 그거야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참고로 우리 어머니 사망진단서에 기침으로 인한 뇌혈관 파열로 기록될 거야. 쉽게 말하자면 그 약만 먹었어도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네 목소리도 우리 어머니 귀에 들어가게 하기 싫으니까. 아내가 약을 일부러 버렸든 실수로 버렸든 다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늙고 병든 몸으로 누워서 기침만 하시다가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저는 아내가 미웠어요. 증오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하루하루 괴로워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욱신거려요. 진실을 모르는 상태로 어머니가 노환으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줄 알았다면 저는 아내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아내와 헤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제 모든 걸 지켜냈습니다. 아내는 저와 이혼하고 한 푼도 없이 집을 나갔어요. 끝까지 아내는 제게 용서해달라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가방을 들고 우는 아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너랑 이제 영원히 남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다. 진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참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아내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늘에서도 전보다 행복한 얼굴로 사는 저를 보면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사랑하시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두 분이 지금쯤 행복하실 거야. 누나 말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성숙해져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의 기나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바로 손아래 동서의 얘기예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 제가 겪은 일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둘 이상이면 당연히 비교되거든요. 물론 우리 시부모님은 교양 없이 대놓고 비교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서와 저는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매우 부유하게 자란 편이에요. 위로 오빠만 셋이 있는 막내딸이었는데 아빠가 의사고 엄마는 교수였습니다. 정말 화목한 집이었고 집안은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특히 제가 혼자만 딸이니까 부모님이 저를 아주 예뻐하셨습니다. 물론 오빠들도 저를 아주 좋아했죠.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의사인 아빠를 따라 병원도 자주 가고 교수인 엄마를 따라 대학에도 자주 놀러 갔었어요.
이런 행복이 평생 지속될 줄 알았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착각이었고 우리 가족의 행복은 제가 10살 때 위기를 맞이했어요. 아빠는 의사잖아. 엄마 살려줘.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려서 곧 죽는다는데 그게 말이 돼? 그렇게 건강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지금 믿기지가 않아. 엄마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아빠, 엄마 살려내. 아픈 사람 고치는 게 아빠잖아. 의사가 환자를 고쳐야 하는 게 맞잖아. 얘들아, 그만해. 우리보다 아빠가 더 슬퍼. 너희 엄마 앞에서도 그렇게 울 거야? 나랑 집에서 약속했잖아. 우리끼리 있을 때만 울자고. 아침에 약속한 거 잊었어? 다들 뚝. 제가 정확히 10살 때 엄마는 갑작스럽게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의사인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은 늘 건강했고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암의 전이가 유독 빨라서 발견하고 얼마 되지 않아 급속도로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큰오빠의 말대로 엄마의 암 소식에 제일 슬퍼한 사람은 바로 아빠였어요. 아빠의 전공은 정형외과였는데 엄마의 병을 고치려고 지인들을 수소문해서 어떻게든 전이를 늦추려고 고생하셨죠. 하지만 너무 어렸던 저는 엄마의 암을 아빠가 못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자, 우리 미영이 아까 보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던데 언니가 이거 빵이랑 우유 줄 테니까 먹자. 엄마도 미영이가 잘 먹어야 좋아하셔. 언니가 엄마 옆에서 간호하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저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뒤로 집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어린 마음에 집에 가도 엄마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엄마를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끼니도 많이 굶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가장 많이 챙겨준 사람은 엄마 병실의 간호사 언니였어요. 아빠는 엄마를 특실에 입원시켰는데 딱 우리 엄마만 담당하던 간호사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 덕분에 그나마 굶지 않았고 언니한테 오빠들보다 더 의지할 수 있었어요. 엄마, 안 돼. 엄마 눈 떠. 엄마, 나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떡해. 아빠, 엄마 살려내. 미영이가 이러면 엄마가 마음 편하게 하늘로 못 가. 오빠도 너무 슬픈데 엄마 편안하게 보내주자. 아빠도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엄마 이젠 편하게 해주자. 엄마는 1년의 투병 끝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엄마의 죽음은 저한테 아주 큰 영향을 끼쳤어요. 오빠들과 아빠도 엉엉 울었고 현실을 믿기지 않았죠. 미영아, 앞으로 살면서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살아. 엄마가 하늘에서 미영이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당당하고 밝게 웃으면서 살아야 해. 우리 미영이 할 수 있지. 저한테 간호사 언니는 끝까지 희망찬 소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간호사 언니 덕분에 그때부터 제 꿈은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의사인 아빠를 보고 의사라는 꿈을 가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제 옆에서 저 그리고 우리 엄마를 의사보다 더 살뜰하게 간호하는 언니를 보고 꼭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늘 장래 희망은 간호사였어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답니다. 미영아, 아빠랑 오빠들이 다 남자라서 우리 미영이를 세심하게 챙겨주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서운해도 꼭 우리한테 얘기해줘. 아빠는 우리 미영이가 엄마를 많이 닮아서 볼 때마다 눈물이 나와. 아빠랑 오빠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가 없어서 힘든 부분은 다 똑같잖아. 그리고 나는 아빠가 이렇게 날 보면서 엄마를 추억할 수 있다는 게 좋아. 우리 미영이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예쁜 거야. 고맙다. 이렇게 착하고 똑똑한 것까지 네 엄마랑 똑같아. 아빠는 엄마를 무척 사랑해서 돌아가신 후에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도 딸이라고 편애했지만 유독 엄마와 닮은 저를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자라면서 아빠와 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항상 엄마에 관한 그리움은 남아있었어요.
아빠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했지만 엄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이런 저한테 마치 엄마처럼 느껴지는 분이 나타났어요. 바로 그 사람은 우리 시어머니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에서 귀인이라고 느낀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 남편을 만난 것보다 훨씬 더 행운이라고 느껴요. 남편하고는 되게 평범하게 미팅에서 만났습니다. 대학에 갔더니 친구들이 같이 미팅을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다가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외적인 것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저는 남편의 내면에 반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친구 사귈 생각은 안 하고 바로 남편과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뭐 미영이 네가 좋다면 그런 거지. 그런데 오빠들은 솔직히 네 남편 될 사람이 집안 사정이 좋지 않잖아. 그래서 네가 고생할까 봐 그게 좀 걸리긴 해. 만약 금전적으로 힘들면 우리가 언제든지 도와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혹시라도 네 남편이 너를 힘들게 하면 고민도 하지 말고 오빠들한테 말해. 알았어? 내 동생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우리 못 봐. 아, 오빠들, 내가 몇 번을 말해. 내 남편 얼마나 착한데.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 될 분이 너무 천사셔. 나 살면서 그렇게 선하고 고운 분 처음 봐. 내가 엄마 없이 자랐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눈물도 보이더라. 제 말은 사실이었어요. 처음 인사 갔던 날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인데 잘 컸어요. 아우, 내가 눈물이 자꾸 나오네. 우리 집보다 훨씬 여유로운 환경이라 고생은 전혀 안 했을 것 같았는데. 아무튼 내가 이제 우리 미영 씨 엄마가 되어줄게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저렇게 말해준 것은 저 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어머니는 저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빠들이 말한 것처럼 시댁의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오빠들과 아빠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다. 그건 나도 동의해. 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이 우리 딸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잖아. 사위 될 사람은 그냥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고. 그래도 뭐 우리 미영이가 좋다면 어쩔 수 없지. 돈은 내가 많잖아. 그냥 아빠 나는 조용하고 소박하게 남편하고 오순도순 살고 싶어. 시댁에서도 우리 부부한테 집을 못 해주는 것이 그렇게 미안하대. 그렇게 없는 형편인데 내가 인사 온다고 음식을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하셨어.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저번에 사위가 인사 왔을 때 바들바들 떨면서 죽어도 미영이 고생은 안 시킨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어야지. 아빠가 집은 해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누가 봐도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저도 남편과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양가의 허락을 받고 우리 아빠의 도움을 받아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며 계속 일할지 혹은 잠시 쉴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평생의 꿈이 간호사였고 무엇보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제 천직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계속 일했습니다. 남편보다 제 월급이 훨씬 많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남편도 제가 능력 있는 모습이 멋있다고 해주었죠. 아가, 병원에서 일하느라 힘들지? 내가 저번에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 선생님들 보고 얼마나 네가 생각나는지 몰라. 우리 새아가도 워낙 밝고 친절하니까 병원에서도 좋아하겠다. 아, 이거는 저번에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왔을 때 잘 먹던 거 생각나서 가져왔어. 어머, 어머님, 이걸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저 부르셨으면 제가 운전해서 갔을 텐데요. 안 무거우셨어요? 다음부터는 꼭 저 부르세요. 너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일하느라 힘든데 내가 우리 집까지 어떻게 부르니? 나는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건강하게 끼니를 챙기면 그걸로 됐다. 아가, 그럼 나는 이만 집에 가볼게. 벌써요? 어머님 오셨는데 같이 식사는 하고 가셔야죠. 딱 반찬만 주시러 오신 거예요? 에이, 앉으세요.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먹고 싶어요. 그래야 더 맛있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항상 요리는 이모님을 불러서 해결했는데 이런 집밥 너무 오랜만이에요.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맞벌이라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을 항상 걱정하셨어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아서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밥을 꼭 2그릇을 기본으로 먹거든요. 그걸 아시고 반찬도 잔뜩 들고 오셨고 심지어 제가 부담될까봐 반찬 그릇만 전해주시고 바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와 억지로 밥도 같이 먹고 또 쇼핑도 같이 하면서 저는 급속도로 시어머니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셨습니다. 내가 아들만 있어서 밖에서 딸이랑 둘이 다니는 엄마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그런데 미영이 네가 나랑 이렇게 놀아줘서 고맙다. 나도 이제 딸 가진 엄마들이 안 부러워. 어머님, 그건 제가 할 소리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엄마 없이 컸다는 거요. 엄마의 얼굴과 목소리도 이제 흐릿한데 이렇게 어머님하고 둘이 다니니까 그 허전하고 속상했던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이에요. 시어머니와 저는 심지어 남편을 빼고 둘이 놀러 다니기도 했어요. 아니, 미영아, 너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주변에서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이렇게 친한 거 처음 본다고 하더라. 물론 나야 좋지만 일부러 그러는 거면 안 그래도 돼. 내가 좋아서 만나는 거야. 나는 어머님이랑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져. 당신도 놀고 싶으면 우리 오빠들이랑 아빠한테 연락해. 제가 시어머니와 워낙 친하게 지내니까 우리 친정가족들도 안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빠가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이라고 몇 번이나 언급하셨죠. 우리 시어머니 자랑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의 주인공 동서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서를 얘기하려면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를 먼저 말하고 가야 하거든요. 일단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바로 아기를 가질 계획도 했었어요. 남편은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도 엄마가 비록 일찍 돌아가셨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아기는 가질 수 있으면 빨리 가지자는 주의였죠. 정말 다행히도 이런 우리의 계획대로 아기가 결혼하고 빨리 생겼어요. 요즘 불임이 워낙 많아 걱정이었는데 임신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이게 어머나, 저는 지금 무슨 출장 뷔페 부른 줄 알았어요. 설마 어머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갈비찜, 잡채, 미역국, 김치찜. 어쩜 제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제가 전화 남편 꼭 부르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아가, 미영아, 임신했으면 무조건 잘 먹어야 해. 살찌는 거 걱정하지 말고 네 몸이 우선이다. 엄마가 건강해 아기도 건강한 거야. 아기보다 네 몸이 먼저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새벽에라도 전화해라. 어머님, 이건 영양제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 아기가 호강하네요. 저 안 그래도 결혼하고 어머님 음식 너무 먹고 살쪘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네가 간호사고 너희 아빠 오빠도 의사지만 이게 엄마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 미영이, 너는 이미 내 딸이야. 나는 임신했다는 소리 듣자마자 네 몸 걱정이 다 되더라.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임신 기간 내내 살이 쪄서 고민일 정도였어요. 우리 시어머니 음식 솜씨가 진짜 좋거든요. 그런 음식을 매번 일주일에 몇 번이고 와서 채워주셨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어머니는 집안일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빨리 가서 소파에 앉으세요. 이렇게 자꾸 화장실 청소하고 청소기 돌리고 그러시면 저 문 안 열어드릴 거예요. 제가 이모님 불러서 집안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미영이 네가 몸도 무거운데 괜히 고생할까 봐 그랬지. 알겠다. 혹시 우리 아들이 너한테 속상하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면 말하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남편도 얼마나 저한테 지극정성인데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하는 너무 잘했죠.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노느라 친정에 가질 않아서 오히려 오빠들하고 아빠가 서운해하세요. 실제로 오빠들이 다 결혼해서 나가 사니까 아빠가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랑 노느라 바빠 우리 아빠를 챙기지 못해서 죄송했죠.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그런 아빠를 남편이 몰래 뒤에서 챙기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번 주말에 김서방이랑 같이 낚시하러 가기로 했다. 김서방이 사람이 너무 좋아. 너희 오빠들은 낚시가 지루하다고 나랑 놀아주지도 않거든. 이렇게 서로 부모님들을 챙기며 아주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저는 산후조리도 시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조리원에서 나와서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조리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아예 우리 집에서 같이 사셨습니다. 워낙 좋은 분이시라 그게 가능했죠. 이때까지는 그래서 서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어머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남편은 형제라 밑으로 남동생 한 명이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저한테만 말씀해 보세요. 아버님이랑 문제 있으신 거예요? 아니야. 너희 시아버지야 뭐 항상 똑같지 뭐. 내 표정이 그렇게 안 좋았니?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 미영아, 애기 여기 눕혀라. 아이고, 예뻐. 어머님, 무슨 일 있는 거 맞잖아요. 제가 딸처럼 느껴지신다면서요. 산후조리까지 다 해주셨으면서 고민은 말 못하세요? 저한테만 살짝 얘기하세요. 저 입 진짜 무거워요. 그게 우리 둘째 아들이 결혼한다고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하더라고. 이번 주말에 데려온다고 하더라. 어머머, 도련님 결혼하신대요? 웬일이야, 너무 잘됐다.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왜 걱정하세요? 우리 도련님 그렇게 잘생기고 키도 커서 누구랑 결혼할까 궁금했는데 저한테도 드디어 동서가 생기는 거네요. 그게 그 여자친구가 직업이 의사래. 세상에. 아니, 직업까지 의사라고요? 어머님, 이거는 로또 아니에요? 며느리 2명이 간호사랑 의사라니, 이 좋은 일을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오히려 동네방네 자랑하셔야죠. 제가 다 신이 나요. 아니, 민영아, 진정해.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나도 처음에는 미영이 너처럼 좋아했어. 그런데 며느리 될 사람이 집안 사정이 아주 안 좋더라고. 부모님이 아주 어릴 때 불화로 이혼하고 혼자 친척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았대.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의대에 진학했는데 그동안 빚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의사인 지금 빚을 갚고 있다 그러더라.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혹시 어머님, 지금 그 동서가 들고 오는 돈이 없대요? 도련님도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은 돈이 별로 없다면서요. 들고 오는 돈은 없고 오히려 빚이 있대. 게다가 대놓고 서울에 집을 얻어달라고 요구한대. 그 본인이 의사니까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너도 알잖니. 우리 집이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어. 당장 어떻게 서울에 집을 마련해줘.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니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도련님은 무조건 의사인 동서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대요. 사실 도련님이 겉모습은 화려하고 잘생겼지만 제대로 된 직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계약직으로 사는 인생이라 의사인 동서를 꼭 잡고 싶었겠죠.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혼자 곰곰이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고 결국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 그럼 아빠가 돈을 줄게. 서울에 집 한 채 그 정도는 당연히 줄 수 있다. 만약에 미영이 네가 시댁에서 조금이라도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몰라. 네 시어머니 자랑은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아플 지경이니까 또 사위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너도 알지. 나랑 낚시 주말마다 안 갔으면 어림도 없지. 아빠, 너무 고마워. 나도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챙겨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아빠한테 요구하지 않았을 거야. 이거는 남편한텐 비밀로 해줘. 딱 아빠랑 나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셋만 아는 사실인 거야. 알겠다. 우리 소중한 막내딸이 부탁하는데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지. 미영아, 그리고 아빠가 이번에 너희 시댁 근처에 있는 건물 하나를 너한테 증여하려고 해. 이미 오빠들과 얘기 끝난 것이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받아라.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빠. 혹시 몰라 말하는데 아빠랑 오빠들이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돈 줘도 나는 내 직업 포기 못해. 나 간호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만족도가 높은지 알지?
아이고, 바라지도 않아.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간호사 일은 계속해서 해라.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어. 우리 손녀 키우면서 드는 돈을 그걸로 해결하려는 거야. 아빠한테 어렵게 부탁했더니 아빠는 너무 쉽게 돈을 주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했더니 어머님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아가, 미영아,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 내가. 아우,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받아도 되는 거니? 고맙다. 너무 고마워. 어머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해준 게 없다뇨. 결혼 전부터, 아니 하고 나셔도 어머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우리 아기도 지금 다 봐주시잖아요. 덕분에 제가 그리고 좋아하는 일도 계속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주세요. 참, 이건 어머님과 저 그리고 우리 아빠 셋만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의사 동서의 요구에 맞춰 시어머니는 우리 아빠 돈으로 서울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얻어주었어요. 가족들에겐 시어머니가 몰래 모은 돈으로 구해주셨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결혼하고 동서가 들어오자 그때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첫 만남부터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 형님은 직업이 간호사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전 의사예요. 아우, 부담스러우시겠다. 그래도 저 이렇게 사적으로 볼 때는 친절한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이 의사는 아니어도 어쨌든 병원에서 일하는 건 맞으니까. 뭐 통하는 게 있긴 하겠네요. 아, 네. 동서가 의사라는 소리를 듣고 저도 기뻤어요. 이렇게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거 은근 찾기 힘들잖아요. 반가워요. 동서가 어렵게 자라서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지나치게 자신감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정형외과 의사고 둘째 오빠는 소아과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의사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친숙한 직업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랑 오빠도 제가 간호사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동서는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제가 예민한 게 아니고 동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몇 가지 사건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명절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워낙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또 시댁 자체가 사실 그렇게 명절이나 제사를 챙기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차례를 지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놀러 다니고는 했거든요. 놀러 가도 저한테 뭘 시키는 분들은 전혀 아니고 편하게 쉴 수 있게 배려해주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서방님 부부가 결혼하고 첫 명절 때도 놀러 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저랑 둘이 있자 저한테 시댁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은 무슨 여행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의사라서 평소에 되게 힘들고 고되거든요. 겨우 명절에 쉬나 했더니 시댁 식구들하고 여행을 가라고요. 형님, 그동안 이렇게 지내셨어요? 동서, 그런데 우리 시부모님은 절대 며느리들에게 부담 주는 분들은 아니셔. 만약 같이 여행 가도 우리가 할 일은 딱히 없어. 그냥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 돼. 나는 힘들게 집에서 요리하고 제사 지내는 것보단 나은 것 같은데. 형님은 간호사라. 그렇게 근무 환경이 저보다 나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저는 평소에 워낙 힘드니까 이럴 땐 그냥 쉬고 싶어요. 그러면 동선 오지 마. 내가 남편한테 말해서 우리 부부가 시부모님 모시고 다녀올게. 동서가 너무 대놓고 싫어하길래 저는 좋은 마음으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시부모님과 여행을 이미 몇 번 다닌 상태였고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동서 부부는 빠졌는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여행 다음에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댁에 다 같이 모인 상태였어요. 저번에 미영이랑 갔던 거기 너무 좋더라. 내가 친구들한테 사진을 보여줬더니 자기들도 가고 싶대. 미영아, 그 강릉 호텔이 어디였지? 이름을 좀 알려주렴. 거기요. 거기 좋죠. 제가 어머님에게 따로 문자 보내드릴게요. 같이 갔던 식당하고 아예 일정을 짜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대로 전달해주세요. 그럴래? 고맙다. 진짜 나는 전 세계 어떤 나라를 구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며느리들이 이렇게 잘나서 주변에서 시샘도 많어. 고맙다 얘들아.
시어머니와 제가 자연스럽게 여행 얘기를 꺼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 동서가 있어서 딱 저 정도로만 마무리했어요. 다녀온 여행을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충분히 배려라고 느꼈는데 동서는 기분이 나빴나 봐요. 저랑 둘이 부엌에 있자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형님, 다음에는 저도 같이 가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바로 다녀온 여행 얘기를 꺼내시면 제가 당연히 부담되지 않을까요? 형님이 알아서 시부모님 모시고 다녀온다고 하셔서 저는 그걸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너무 눈치가 보였어요. 어? 동서, 내가 일부러 동서 눈치 주려고 했던 말은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건 진짜 오해야. 그냥 어머님도 기분 좋아서 그러신 거야. 상처받았으면 미안해. 일부러 여행을 같이 갈 필요는 전혀 없어.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빠진 거잖아요. 저는 형님이 간호사라서 저를 이해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제 착각이었어요. 그냥 다음에는 같이 가는 걸로 해요. 동서는 저한테 저렇게 쌀쌀맞게 얘기하고는 바로 부엌으로 나갔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밖에도 동서는 유난히 저에게 날이선 반응을 보였어요.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동서가 의사인 자신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매번 시댁에서 본인 자랑을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대화가 주로 진행되었어요. 제가 의사라서 아는데요. 아버님 관절 안 좋으시면 운동 시작하세요. 제가 지금은 내과에서 일하지만 의사들은 모든 전공을 대학 때 배우거든요. 의대 공부량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도 있게 공부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공부했어요. 그러니 아이고 대단하다. 우리 둘째 아들은 공부랑은 담을 쌓고 지냈었거든. 나도 가방끈이 짧아서 우리 둘째 며느리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네. 우리 가족의 주치의가 되어줘 고맙구나. 제가 또 워낙 공부를 잘해서 교수님들이 많이 좋아라 하셨어요. 어머님, 그리고 혹시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의학 용어라 어려우시겠네. 그래도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동서를 보면 제가 퇴근을 했는데도 여전히 병원에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의학 용어를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간호사라 익숙한 정보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빠랑 오빠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사실 동서가 말하던 것이 다 낯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서의 말에 맞장구를 심하게 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한 것은 당연히 전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웃으며 간간히 대답해 주었죠. 동서는 이런 제가 거슬렸나 봐요. 형님, 그런데 제가 저번부터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서영이 걷는 게 조금 발달이 느린 것 같아서요. 제가 소아과 전공의는 아니어도 기본 지식은 일반인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서영이가 조금 또래에 비해 느린 것 같아요. 전문기관에 가서 주기적으로 상담받으셔야 해요. 아니야. 우리 서영이가 발달이 빠르진 않아. 근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야. 나도 주변에 물어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도 우리 서영이 관심 있게 봐줘서 고마워. 저는 의사잖아요. 사실 딱 보면 보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자폐 증상이 조금 있어요. 이게 저 같은 의사가 보면 일반인보다 빠르게 알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저는 의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초기에 잡아야 하니까요. 뭐? 동서 너무하다. 우리 서영이가 지금 자폐라는 거야? 미안한데 나도 우리 딸한테 관심 매우 많아. 그래서 알아서 잘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동서는 일부러 제 신경을 계속 건드렸어요. 우리 둘째 오빠가 소아과 전문이라 아는데 우리 딸이 조금 느리긴 해도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저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죠. 만약 저한테만 그런 거면 괜찮은데 우리 딸한테 그러는 것을 보고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자 동서는 은근히 그걸 즐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가, 미영아, 혹시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네. 네가 좋아하는 진미채볶음이랑 소불고기 재워놓은 것 좀 가져가렴. 병원에서 일하는 거 힘들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나한테 말하렴. 알겠지?
동서 덕분에 기분이 나쁘면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빨리 제 기분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항상 시어머니 덕분에 안 좋은 감정도 빨리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정말 얄밉게도 시부모님 앞에서는 저를 심하게 건들지 않았어요. 딱 저랑 둘이 있을 때만 저러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제가 워낙 사이가 좋아 질투를 했던 걸까요? 아무튼 이렇게 지내다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근무를 끝내고 집에 왔는데 남편의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아, 여보, 어떡하지? 동생이 사고를 쳤어. 왜 그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설쳤던 거 알지? 그걸 대차게 말아먹었어. 아버지랑 엄마도 그거 알고 쓰러질 기세야. 게다가 재수 씨가 이혼하자고 하고 있대. 아, 어떡해? 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서방님 사업이 망한 거야? 아, 우리 어머님 또 걱정거리 하나 늘었네. 동서가 이혼하자고 요구한대? 이혼하는 거 아니면 병원을 차려달라고 했대. 지금 사업 망해서 휘청거리는 동생한테 돈이 어디 있어. 재수 씨는 예전부터 자기 명의로 된 병원을 열고 싶어 했잖아. 이번 기회에 본인 병원을 차리고 싶나 보더라. 남편이 사업 망해서 지금 난리인데 거기다 대고 그런다고? 아, 동서도 진짜 대단하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더 걱정인데? 아, 이거 어째? 서방님은 능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대신 반반한 얼굴과 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강점을 살려 패션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조금 잘 되었어요. 문제는 지속성이 없었다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차게 사업을 말아먹은 거예요. 동서는 거기다 대고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병원을 열어달라고 했던 거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동서는 또 병원을 열어달라고 했다면서요. 아마 어머님이 아파트 마련해 주셨으니 몰래 숨겨놓은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계속 비상금 얘기를 꺼내더라. 아, 나는 진짜 돈이 없는데 어떡하니? 아니면 월세는 본인이 낼 테니까 보증금을 보태달라 하더라. 자기가 알아서 일할 테니 둘째는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하더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더 말이 안 나왔어요. 서방님이 사업을 말아먹은 것은 물론 맞지만 저렇게 대놓고 개원을 요구할 줄은 몰랐죠. 시어머니는 이 사건으로 인해 살도 무척 많이 빠지고 수척해지셨어요. 우리 부부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시어머니는 우리 딸도 계속 봐주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엄마나 다름없던 분이 마음 아파서 알아누우신 것을 보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내려고 어머님께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만 알고 계세요? 사실 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마침 그 건물 2층이 비어진 상태거든요. 거기에 동서 명의로 세를 줄게요. 이거 어머님이 알아서 알아본 걸로 해요. 월세도 저렴하게 내놓을 테니 어머님이 발품 팔아서 보증금까지 마련한 걸로 하고 동서한텐 비밀로 해요. 어머, 미영아. 내가 저번부터 너한테 이렇게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염치 없지만 그래도 되겠니? 우리 둘째 아들 이혼남으로 만들지 않아줘서 고마워. 내가 너한테 평생 잘할게. 이미 어머님은 저한테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어머님이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잘해주시려고요? 저야말로 항상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비밀로 평생 간직해요. 저는 결국 제 명의의 건물의 한 층을 동서에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월세는 다른 층에 비해 반값에 내놓았어요. 동서가 알면 안 되니까 일부러 계약할 때는 우리 오빠를 내세워서 계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발품 팔아 마련한 것으로 포장하고 보증금도 제가 제 돈으로 냈어요. 이 사실은 우리 남편도 모르고 시어머니와 저만 알던 사실이었죠. 그런데 동서는 그것도 모르고 본인이 병원장이 되었던 사실이 매우 자랑스러웠나 봐요. 날이 갈수록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오면 자랑하러 온다는 듯 입을 쉬지 않더라고요. 제 앞에서도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형님, 언제까지 대학병원에서 일하실 거예요? 아, 그런데 간호사는 개원이 안 되죠? 아, 이런 거 보면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한 게 자랑스러워요. 힘들게 공부했던 것을 이렇게 보상받네요. 형님도 공부 조금 더 하시지? 동서, 물론 의사가 대단하지. 나는 그거 절대 부정하지 않아. 의사라는 직업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존경해. 그런데 나는 내 직업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직업 얘기는 꺼내지 말자. 왜요? 직업이 인간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데요.
설마 그거 자격지심이에요? 저는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거 전혀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형님은 항상 직업 얘기가 나오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제가 다 민망해요. 나는 동서한테 먼저 직업 얘기를 한 적이 없어. 항상 동서가 내 신경을 건들잖아. 됐다. 그만하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 동서는 병원장이 되더니 사람이 더 악독하게 변했어요. 저도 그때부터는 할 말을 다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동서는 제 신경을 더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사연의 핵심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저는 저한테만 그러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게 제가 성격이 좋아서 그랬다기보다는 시어머니랑 남편이 워낙 저한테 잘하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였죠. 문제는 자꾸 동서가 우리 딸을 걸고 넘어갔다는 점이랍니다. 둘째 오빠가 소아과에서 일하는 의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의 상태는 이미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또래에 비해 작고 느리지만 그게 문제가 될 정도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세심하고 관찰력이 좋다고 객관적인 평가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그런 우리 딸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니면 일부러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하려고 했는지 볼 때마다 저한테 대놓고 우리 딸을 걱정하는 척 무시했어요. 어느 누가 부모 앞에서 자식을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 제가 복수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우리 병원에 서영이 좀 데리고 방문하세요. 비록 우리 병원은 가정의학과지만 기본적인 발달은 볼 수 있어요. 저번에도 말했는데 서영이가 많이 움직임이 느려요. 자폐 증상도 되게 심해 보이는데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해요. 동서, 왜 이렇게 무례해. 우리 딸 상태 내가 더 잘 알아. 그리고 나도 이미 주변에서 들은 게 많은데 왜 남의 딸한테 관심이 그렇게 많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을 꺼. 저는 제가 의사니까 아무래도 간호사인 형님보다는 지식이 많잖아요. 무료로 진료를 봐주는데 왜 이렇게 거부하세요, 형님? 지금 간호사가 의사 말을 무시하는 건가요? 남들은 저한테 진료 보려고 대기까지 하는데 형님은 복에 겨웠어요. 무시? 무시는 동서가 나랑 딸한테 하는 게 무시야. 나는 그 무료 진찰 원하지도 않으니까 그만해. 내가 의료 지식이 동서보다 없을 순 있어도 그게 동서가 나를 무시할 명분이 되지는 않아. 그리고 저번부터 자꾸 간호사 직업을 무시하는데 의사가 간호사를 무시해서 얻는 게 뭐야? 형님, 간호사로 일하는 게 되게 자랑스럽나 봐요. 그럼 우리 병원에서 일하실래요? 제가 10만 원 더 드릴게요.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간호사로 돈 조금이라도 더 벌면서 일하세요. 뭐? 지금 말 다 했어? 동서, 사람이 왜 이렇게 무례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 안 돼. 아니, 그냥 저는 형님이 하도 간호사인 본인을 자랑스럽게 여기길래요. 제 밑에서 일하면 배울 점도 많을걸요? 혹시 기분 나쁘세요? 노골적으로 비꼬는 동서를 보며 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시부모님과 남편 때문에 그동안 참았는데 동서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잖아요. 저렇게 콧대 높은 동서를 눌러줄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일부러 동서의 자존심을 챙겨주려고 노력했던 것이 후회되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도시락이잖아요. 어머님, 도시락 사업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어디 들고 가시게요? 그거 우리 둘째 며느리 병원에 가져다 주려고. 아까 전화로 점심으로 먹을 도시락이 필요하대. 본인만 먹기 미안하니까 일하는 직원들 것도 가져와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급하게 도시락통부터 다 샀어. 미영아, 너무 미안한데 나 데려다 줄 수 있니? 아니, 그걸 오늘 아침에 말했다고요? 너무하네. 어머니,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돈 받으신 거죠? 설마 무급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죠? 내가 무슨 며느리한테 돈을 받니?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거야. 힘들게 일하는데 돈까지 받으면 어떡해. 미영아, 네 것도 만들었으니까 가져가. 심지어 동서는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한테도 너무 도가 지나치게 행동했어요. 받기만 하고 되돌려주는 법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반찬을 가져다 주시면 항상 용돈을 챙겨드렸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동서는 한 번도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아파트부터 병원까지 받기만 하고 오히려 계속 부탁만 했던 거였어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더는 그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 동서 병원 재계약이 코앞이었어요. 저는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었어요. 부동산에서 재계약 건으로 방문해달라는 문자를 보고 혼자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일부러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연차를 내고 부동산에 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이미 제가 건물주인 것을 알고 있었죠. 부동산에 갔더니 이미 동서가 있더라고요. 어? 형님? 형님이 여기 무슨 일이세요? 뭐 어디 계약하시려고요? 저는 병원 재계약하려고 왔어요. 우리 병원이 워낙 잘 되잖아요. 형님도 아시죠? 이래서 의사 같은 전문직이 최고라니까요. 두 분이 아는 사이였어요? 형님이라는 거 보면 설마 둘이 형님과 동서 관계인가요? 우와. 네, 맞아요.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사장님, 제가 알기로 2층 병원 매출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던데. 맞죠? 뭐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워낙 월세랑 보증금을 싸게 해주셨으니 다행이죠. 건물주님 아니었으면 이미 장사 접어야 해요. 참나. 우리 병원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형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도 저는 의사잖아요, 형님. 일자리 잃으면 연락하세요. 우리 병원에서 일하라니까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건물주가 무슨 일을 해요? 지금도 여기 건물에서 받는 월세만 해도 충분히 평생 일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설마 지금 이분이 건물주인 거 모르셨어요? 형님 동서 사이라며. 사장님 덕분에 복수는 제 생각보다 더 쉽게 이루어졌어요. 동서는 제가 건물주인 것을 파악하자 표정이 눈에 띄게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저를 쳐다보았어요. 사장님, 저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은 안 하려고요. 그동안 편히 이 정도 봐준 거면 진짜 많이 봐준 거죠. 그냥 남들 시세에 맞춰서 월세 올릴게요. 그리고 보증금도 올려서 계약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형님, 우리 가족이잖아요. 형님이 건물주였던 사실을 저는 오늘 알았어요. 미리 말해주셨으면, 그러니까, 형님, 우리 뭔가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동서, 내가 그냥 그동안 꾹 참았는데 나도 안 되겠어. 참고로 지금 동서가 사는 그 아파트도 우리 친정돈이야. 그렇게 자랑스러운 동서 직업인 의사? 우리 아빠도 둘째 오빠도 의사야. 매번 나한테 의사라고 충고했지. 미안한데 안 그래도 돼. 우리 둘째 오빠가 소아과 전문이거든? 형님. 그걸 왜 이제 말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아무튼 그동안 제가 거슬리게 했으면 죄송해요. 그래도 월세를 이렇게 갑자기 2배 이상 올리시면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우리 병원이 장사가 잘 되는 편도 아니라. 그러니까 동서는 사람이 좀 성격을 바꿀 필요가 있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누가 좋다고 병원에 와.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그만 괴롭혀. 우리 어머님이 동서 비서야? 도시락 싸달라고 하고 용돈을 한 번 안 줬더라.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 그거... 형님,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동안 서영이한테 뭐라 했던 것도 죄송해요. 이제 조용히 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월세만 어떻게 안 될까요? 아니, 나는 이제 더는 안 되겠어. 사장님, 월세 남들과 같이 2배 이상으로 올려주세요. 그럼 나 가볼게. 그렇게 부동산을 나와서 집에 가는데 어찌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동서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가볍게 무시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동서에게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연락이 왔는지 몰라요. 처음엔 그냥 받아줬는데 나중에는 귀찮아서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심지어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 있죠. 형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저 이제 완전히 성격 고치고 착하게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월세만 해결해 주세요. 이러다 병원 문을 닫게 생겼어요. 저는 집에 있으면서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동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안 그래도 동서의 성격이 좋지 않아 그 병원에서 버티는 간호사가 없었거든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잖아요. 간호사를 그렇게 무시하던 게 다 티가 나서 간호사들이 한 달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환자도 끊기고 일하는 직원도 없으니 월세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문을 닫았어요. 둘째 며느리는 도통 소식이 없어. 병원 문을 닫고 속상했는지 연락도 안 받더라. 아들한테 연락해도 연락이 잘 안 돼. 무슨 일이 있나? 우리 어머님 성격도 좋으셔. 이제 더 도시락 싸서 안 가도 되는 거 좋아하셔야죠. 그냥 어머님은 저랑 여행 다니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면서 지내세요. 둘째 며느리가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챙기세요.
그래. 나한테는 미영이 뺄 게 없지. 이번에는 서영이 데리고 제주도에 가자. 둘째는 상황이 정리되면 알아서 연락이 오겠지. 사실 둘째 며느리를 더 안 챙겨도 되니까 편하긴 해. 그럼요, 당연하죠. 그냥 둘째는 더 신경 쓰지 마세요. 머리 아프게 왜 그러세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기만 해도 바빠요, 어머님. 그렇게 병원 문을 닫은 동서는 그대로 연락이 끊겨서 지금은 뭐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이혼은 안 한 것 같던데 어디서 서방님과 살고 있겠죠? 남편도 사업이 망하고 방황하는 동생을 이제 더는 챙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을 모시며 우리끼리 즐겁게 살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는 엄마처럼 소중한 시어머니를 특히 챙기고 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챙기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와 같이 낚시하러 다니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인생의 귀인인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 예정이에요. 시어머니 곁에서 동서를 떼놓은 것만으로도 만족한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이만 마칠게요.